박형준의 생각TV. 실제로 19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원동력은 중국과 인도로부터 나왔죠. 물론 미국과 유럽이 그 질서 자체는 주도했지만요. 또 1980년대 이후에 그 변화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소위 FRB를 비롯해 지금 페드, 미국 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써서 그 이전의 문제가 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현상이 잡혔잖아요. 그것은 고도의 정책 조정 기능을 금융 부문의 금융 통화 정책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물론 중국과 인도와 같이 또 한국과 같이 값싼 제품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이런 것에 의해서도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미국의 금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자본 시장이 통합이 되고 금융 시장이 통합이 되면서 그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소련의 붕괴죠. 바로 이런 글로벌리즘의 물결이 소련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 글로벌리즘 다자간 질서 그리고 자유무역 질서가 소련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더 이상 폐쇄 경제로 그 기존의 그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섬으로 존재했던 그런 동구권 국가들이 결국 이런 큰 상품 무역 자본의 이동 과정 속에서 자유로운 이동 과정 속에서 충격을 받게 되고 또 거기다가 지식과 정보의 그 ICT 혁명을 통한 그 교환 과정에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게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3.0 또는 세 번째 세계 경제 질서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리즘의 승리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내셔널리즘은 굉장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더 이 글로벌리즘의 이 흐름에 편승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냉전이 깨졌고요. 이 냉전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죠. 이제 그동안의 어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계급의 대립, 그리고 어떤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은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어떤 그 시장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결국 이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역사는 이제 지루한 개선의 역사, 진화의 역사만 남아있지 불연속적인 혁명적 단절의 역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 견해를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폈던 것이고 헤겔의 말을 인용을 해서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또 많이 달라졌고요. 이 그 어떤 자유로운 글로벌리즘 질서도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줬고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또 중국의 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응하는 그 미국의 전략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트럼프 때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공격하는 전략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이 시기는 뭐냐? 지금 이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또는 세계 정치 경제의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도기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두 측면에서 저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첨단 기술, 과거 지금 세 번 단계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이 세상에 상당한 변화를 생산 양식, 소비 양식 그리고 정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걸 봐줘야 돼요.
근데 이 기술의 패러다임이 한번 또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걸 크게 모아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CT 혁명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고양된 그 핵심은 뭐냐? 결국 인공지능 혁명이죠. AI 혁명이고 또 하나는 융합 혁명입니다. 모든 기술과 과학들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단계로의 진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핵심은 역시 인공지능의 과거와는 달리 학습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를 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성, 이 첨단 기술의 그 특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 과정을 보면 첨단 기술의 성격이 또는 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국제 분업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1980년대 세 번째 단계의 글로벌리즘에서는 세계 경제가 좀 수직적으로 계열화되는 이런 그 질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계열화된다는 건 뭐 첨단 기술 쪽이나 하이테크 쪽은 선진국들이 갖고 좀 그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 제조업이나 이런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역할은 발전도상국, 신흥국들이 갖는 이런 역할 분담 체제에서 서로 이익을 보는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의 글로벌리즘 질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그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흔히 위너 테이크스 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승자 독식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런 성격이 훨씬 더 지금의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강해지는 거죠. 왜 자꾸 스타트 기업, 뭐 유니콘 기업 뭐 이런 데가 주목되느냐? 그런 거 하나를 창출하느냐? 아주 높은 창조성을 갖고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서 새로운 신 제품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거 하나로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그렇고요, 뭐 우버가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런 걸 한때는 보여줬고, 뭐 지금 계속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과 연결된 새로운 기술과 연결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주도하는데 그 주도하는 것은 다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승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를 포함해서. 또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3D 영역이나 5G 영역이나 뭐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의 영역들이 소위 위너 테이크스 올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이거 최첨단 기술에서의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 경쟁이 자본주의 네 번째 단계, 앞으로의 어떤 네 번째 세계 정치 경제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미국이 왜 중국을 저렇게 강력히 견제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이런 소위 중국이 제조 2025 뭐 이런 거를 들고 나오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의 도전장을 냈잖아요. 물론 아직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5G 영역이나 이런 최근에 하웨이 문제나 이런 것이 나타난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영역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해서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는 0과 1에 의존했던 그 알고리즘 영역을 넘어서 앞으로 양자 컴퓨팅은 다차원적인 그런 어떤 층위를 결합시키는 컴퓨팅 기술로 세계를 21세기 아주 최첨단 영역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영역에서 중국이 만약에 앞장선다 하면 옛날 스푸트니크 충격과 같은 소련이 위성을 먼저 발사해 올렸을 때 받았던 그런 충격만큼의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첨단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것, 특히 그 중국이 그런 독특한
국가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기술 도둑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미국을 앞지르는 이러는 여건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갈등의 핵심은 미래의 첨단 기술 경쟁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 싹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걸 들고 나와서 결국 이 뭐 첨단 기술 경쟁이라는 거는 꼭 물론 뭐 이렇게 사회적 저변이나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누구든지 치고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첨단 기술 경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문명 충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네 번째 단계를 이행해 가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동질적인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하고 있고 시장 경제를 함께 존중하고 있다 그러면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쪽은 여전히 국가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또 한쪽은 코카서스 서쪽의 헬레니즘과 그 헤브라이즘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문명의 질서이고 이쪽은 아시아 전통적인 유교와 또 그 동양적인 그런 어떤 문명을 바탕으로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코카서스 서쪽의 문명과 코카서스 동쪽의 문명 사이의 충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헌팅턴이 얘기했던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이었는데 그걸 오늘의 상황에 대비하면 아시아 문명과 그 유럽 문명의 그 충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만약에 뭐 아시아 문명이든 유럽 문명이든 체제가 동질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한쪽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체제이고 다른 쪽은 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체제라는 것이죠. 이 체제 간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충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유사 문명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냉전 체제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계 정치 경제의 네 번째 단계, 자본주의 4.0의 단계는 의 정세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결국 이 첨단 기술 경쟁과 이 신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결정을 할 그럴 질서다. 그럼 이 질서 속에서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의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당연히 이 시기에는 글로벌리즘보다는 내셔널리즘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미국이 우선 그런 전략을 취했고 중국이 그런 전략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이 만약에 브렉시트를 한다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도 민족 국가주의적인 내셔널리즘 성격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런 그 노림수를 갖고 자신을 아시아의 강국으로 내셔널리즘에 입각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한국의 국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사실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나 그 1980년대 이후에 자유질서의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는 나라가 그런 글로벌리즘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되는 거죠. 한국이 뭐 세계의 그 3분의 2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과 FTA를 맺는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FTA를 가장 많은 나라랑 우리가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런 자유무역 질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또 글로벌리즘이 계속 확산되면 그런 어떤 다자간 질서, 뭐 G20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자간 질서 속에 강대국들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중견국의 목소리도 실을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만일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내셔널리즘 성격이 계속 강화되면 한국에게는 그것이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한국에는 새로운 도전이자 시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강대국이면 일본 정도 힘 갖고 있고 중국 정도 힘 갖고 있으면 내셔널리즘으로 우리도 한번 승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중견국의 수준이고 패권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갖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그런 패권을 노리는 또는 강대국들 간의 그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낀 나라가 돼 있고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 이 강대국 충돌 속에서 우리가 끼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련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전략을 새롭게 짤 때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중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중복합 위기는 외적인 환경에서도 오고 우리나라 내부 경제에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북한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로부터도 오고 여러 측면에서 다중복합 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를 뚫고 나갈 정말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마치 강대국처럼 같이 내셔널리즘으로 확 분기탱천해서 모든 나라와 그런 국가 이익을 우리 나름의 국가 이익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은 이를 드러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일본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일본은 지금 자기 나름의 국가적인 전략을 갖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일본하고 맞상대를 했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가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맞상대를 하면 할수록 일본은 자신의 국가 전략을 관철하는 계기로 지금 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어떤 강대국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우리 나름의 어떤 생존과 실존 그리고 우리 나름의 번영을 또 우리 나름의 자강을 키워갈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뭐 한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힘도 세고 그런 의미에서 내셔널리즘을 한국에서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어느 정도는 상대가 다 내셔널리즘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내셔널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죠. 그런 내셔널리즘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자강 아닙니까? 자강. 힘을 키워야죠. 힘을 키우는데 그 힘을 키운다는 건 결국 경제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는 건데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고립주의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편승 전략을 잘해야 된다. 미국과의 동맹을 여전히 잘 이용하면서 거기에 편승을 하고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일본하고도 가급적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거죠. 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공격적 내셔널리즘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제어를 하고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분법적으로 이 문제를 꼭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핀란드가 따로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핀란드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위성국이 안 된 겁니다. 소련과 2번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독일하고도 전쟁을 하고. 핀란드의 사례로부터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핀란드가 소련의 위성국이 되지 않은 이유.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 소련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위성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또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2번이나 소련과 전쟁을 하고 또 독일하고도 전쟁을 했던, 어쩔 수 없이 독일에도 붙었다가 소련에도 붙었다가 그러면서 사실 핀란드 인구의 10분의 1이 전쟁에 죽어나갔습니다. 45년 이후에 대부분의
소련 주변의 나라들이 위성국가가 된 것에 비해서 핀란드는 이 위성국가가 안 됐죠. 핀란드는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도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고, 그렇다고 영국과 무슨 프랑스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핀란드가 썼던 전략은 소련과 나빠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소련과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경제적인 어떤 호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소련이 핀란드를 위성국가화 만드는 것보다 핀란드를 좀 중립지대에 남겨놓는 것이 서방으로 향하는 소련의 전략, 공격적인 전략을 방어하는 일종의 입술 역할을 해주는 핀란드,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스탈린도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핀란드를 힘으로 제낄 수도 있었는데 위성국가화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핀란드는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또 서방과도 계속 협력을 하는 나름대로 어떤 양다리 외교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소련과 절대 척지지 않는 이런 어떤 현실주의적인 외교 전략을 펴왔습니다. 핀란드는 전형적인 이원 집장제 국가인데 파시키비 대통령이 1946년에서 56년까지 집권을 했고요. 케코넨 대통령은 1956년부터 81년까지 무려 25년간을 집권을 했습니다. 이 파시키비 대통령과 케코넨 대통령이 천명했던 원칙이 바로 파시키비 케코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원칙이 바로 철저한 현실주의, 철저한 실용주의의 원칙입니다. 케코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핀란드 외교 정책의 기본 과제는 지정학적 환경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핀란드의 실존을 맞추는 것이다. 핀란드의 외교 정책은 예방 외교다. 외방 외교의 과제는 위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그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눈에 띄지 않게. 입장을 이리저리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군사와 정치 분야의 향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리미리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국가는 외교 정책의 해법에 공감이든 반감이든 감성을 뒤섞을 여유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배웠다. 현실적인 외교 정책은 국제 정치를 결정하는 요인들, 즉 국가 간 힘의 관계와 국익에 대한 철저한 자각, 여기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게 해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당시 핀란드와 우리의 지금 지정학적 위치는 다르지만 사실 미국, 일본, 중국의 내셔널리즘의 이 물결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그 속에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또 그 속에서 번영을 이루면서 결국은 한국이 그런 큰 나라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을 갖는 나라로 도약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도 도광양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핀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약간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고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력갱생이 답은 아닙니다. 또 내셔널리즘을 표출하는 것, 그것도 내셔널리즘이라기보다는 정확히 트리벌리즘에 가까운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